신사는 정장을 입은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책임을 다하고 진실을 지키는 자입니다. 거대 권력의 횡포에 맞서 오직 신사의 품격으로 승부하는 뜨겁고도 우아한 사이다. 법정 이야기. 지친 일상 속에서 잊고 살았던 진짜 어른의 향기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강남의 마천루들이 하늘을 찌르듯 솟아오른 테헤란로의 중심부. 유리와 강철로 점철된 차가운 빌딩 숲 사이,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5층 높이의 낡은 붉은 벽돌 건물이 하나 있었다. 그 건물 3층, 빛바랜 금색 글씨로 법률사무소 에스콰이어라고 적힌 문을 열면 도심의 소음은 마법처럼 사라지고 오래된 종이 냄새와 은은한 커피 향, 그리고 클래식 LP판이 회전하는 부드러운 잡음이 공간을 채웠다. 그곳의 주인은 한주혁 변호사였다.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일 아침 칼날처럼 주름이 잡힌 3피스 수트를 갖춰 입고 먼지 하나 없는 수제화를 신은 채 책상 앞에 앉았다. 사람들은 그를 한 에스콰이어라고 불렀다. 그것은 단순히 그가 변호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 비정한 도시에서 사라져가는 신사의 품격을 온몸으로 증명하는 마지막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그의 책상 위에는 최신형 컴퓨터 대신 묵직한 만년필과 두툼한 법전, 그리고 정갈하게 정리된 사건 기록들이 놓여 있었다. 한주혁은 사건을 수임할 때 수임료보다 의뢰인의 구두를 먼저 보았다. 구두 굽이 얼마나 달았는지, 가죽의 주름이 어디에 잡혔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걸어온 삶의 궤적과 그가 품은 억울함의 깊이를 알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어느 비 내리는 오후 에스콰이어의 문을 두드린 것은 다 해진 작업복 차림의 노인이었다. 노인의 손에는 거대 건설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서류가 들려 있었고 그의 눈에는 절망과 분노가 뒤섞인 눈물이 맺혀 있었다. 변호사님, 힘없는 노인네가 죽어도 저들은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우리 아들이 현장에서 사고로 죽었는데 저들은 오히려 아들의 과실이라며 장례비조차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노인의 구두는 진흙탕에 절어 있었고 밑창은 이미 수명을 다해 너덜거리고 있었다. 한주혁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노인을 소파에 앉히고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다. 그리고 노인의 앞에 무릎을 굽히고 앉아 그의 젖은 구두를 벗겨냈다. 선생님, 이 구두가 말해주고 있군요. 선생님의 아드님도 선생님도 참으로 성실하게 이 세상을 걸어오셨다는 것을요. 신사는 정장을 입은 사람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에 책임을 다하고 진실을 지키는 자, 그가 바로 진짜 에스콰이어입니다. 제가 이 구두를 다시 빛나게 해드리죠. 한주혁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다. 그것은 단순히 연민이 아니었다. 거대 권력의 오만함에 대한 선전포고였다. 상대는 국내 최대 로펌 태산이었다. 그들은 수십 명의 변호인단을 꾸려 한주혁을 압박해왔다. 태산의 대표 변호사이자 한주혁의 제자이기도 했던 명우는 세련된 수트와 화려한 언변으로 무장한 채 한주혁을 찾아와 비웃음을 던졌다. 선생님, 아직도 이런 푼돈 싸움에 매달리십니까? 에스콰이어라는 이름이 아깝습니다. 시대는 변했습니다. 이제 정의는 승리하는 자가 만드는 겁니다. 한주혁은 명운의 화려한 명품 시계와 번들거리는 악어 가죽 구두를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리고 만년필을 내려놓으며 나직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명운아, 구두가 번쩍인다고 해서 그 발걸음까지 빛나는 것은 아니다. 너는 법을 이기기 위한 기술로 배웠지만 나는 법을 사람을 지키는 예의로 배웠다. 진짜 승부가 무엇인지 법정에서 보여주마. 재판 당일 법정의 분위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태산 측은 화려한 그래픽과 복잡한 수치를 동원해 사고의 원인을 고인의 부주의로 몰아세웠다.
판사와 방청객들은 그 치밀한 논리에 조금씩 설득당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한주혁은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법대 앞으로 걸어나갔다. 그의 손에는 서류 뭉치 대신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낡은 안전화 한 켤레가 들려 있었다. 재판장님, 태산 측이 제시한 화려한 자료들에는 없는 것이 이 낡은 구두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 묻은 기름때와 쇠가루,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닳아버린 안쪽 굽을 보십시오. 이것은 고인이 현장의 위험을 수차례 보고하고 스스로를 지키려 필사적으로 버텼다는 증거입니다. 회사는 이 낡은 구두가 내는 비명을 외면했습니다. 한주혁은 감정에 호소하지 않았다. 대신 현장 노동자들의 일지를 분석한 치밀한 데이터와 회사가 은폐하려 했던 안전 점검 보고서의 모순을 하나하나 송곳처럼 파고들었다. 그의 변론은 마치 정교하게 세공된 조각상처럼 빈틈이 없었고 그의 목소리는 법정 전체를 압도하는 위엄이 있었다. 결정적인 순간 한주혁은 태산 측이 매수한 목격자를 증인석에 세웠다. 그리고 그가 거짓 증언을 할 때마다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물었다. 증인, 당신의 아버지가 그 현장에 있었다 해도 똑같이 말하겠습니까? 당신이 신은 그 비싼 구두가 누군가의 피 위에 세워진 것이라면 당신은 평생 똑바로 걸을 수 있겠습니까? 증인은 한주혁의 서슬퍼런 기백에 눌려 결국 진실을 털어놓았다. 법정은 순식간에 술렁였고 승승장구하던 명운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다. 재판장은 결국 건설사의 과실을 인정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판결했다. 승소 후 노인은 한주혁의 손을 잡고 오열했다. 한주혁은 미소 지으며 미리 준비해둔 새 구두 상자를 노인에게 건넸다. 선생님, 이제 이 새 구두를 신고 아드님의 명예를 지키며 당당히 걸으십시오. 신사의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한주혁은 다시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는 수트 재킷을 벗어 옷걸이에 정갈하게 걸고 좋아하는 LP판 바늘을 올렸다. 사무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패배한 제자 명운이 들어왔다. 명운은 고개를 숙인 채 한주혁의 앞에 섰다. 선생님, 제가 졌습니다. 기술은 제가 앞섰을지 몰라도 품격에서 졌습니다. 명운아, 구두를 닦는 건 더러움을 지우는 게 아니라 내가 걷는 길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다. 앉아라. 내 구두부터 같이 닦아보자꾸나. 한주혁 변호사의 서재 한쪽 벽면에는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액자에 담겨 있었다. 1970년대 청계천의 허름한 판잣집들을 배경으로 어린 주혁이 아버지의 구두 닦기 통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사람들은 그가 태어날 때부터 실크 셔츠만 입고 자란 귀공자인 줄 알지만 한주혁의 품격은 사실 밑바닥의 흙먼지와 아버지의 거친 손마디에서 길러진 것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평생 남의 신발 아래에서 허리를 숙였지만 아들에게만큼은 늘 이렇게 말했다. 주혁아, 남의 발밑을 본다고 내 인생이 밑바닥인 건 아니다. 진짜 밑바닥은 남의 눈물을 밟고 올라가는 놈들이지. 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신사가 되거라. 그 가르침은 한주혁이 사법고시에 패스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 태산의 에이스가 되었을 때도 그의 심장 깊은 곳에 박혀 있었다. 하지만 20년 전 그를 태산에서 나오게 만든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태산의 창업주이자 한주혁의 스승이었던 권 회장이 자신의 손자인 태성의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한주혁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했던 것이다. 한 변호사, 자네는 태산의 미래야. 이 정도 오점은 우리가 지워줄 수 있네. 이게 바로 상류사회의 예의지. 권 회장의 그 비릿한 미소를 보는 순간
자신이 입고 있는 명품 수트가 오물로 뒤덮인 듯한 구역질을 느꼈다. 그는 그날 밤 사표 대신 결정적인 증거물을 검찰에 넘겼고 스승의 손자를 감옥으로 보냈다. 그 대가로 그는 태산에서 영구 제명되었고 업계의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테헤란로의 변두리 낡은 건물로 쫓겨나듯 밀려났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평화롭던 에스콰이어 사무실에 차가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문을 열고 들어온 불청객은 20년 전 감옥으로 보냈던 그 도련님, 이제는 태산그룹의 부회장이 된 권태성이었다. 그는 한주역의 낡은 사무실을 멸시하듯 훑어보더니 신고 있던 명품 악어 가죽 구두로 한주역의 정갈한 카펫을 잔인하게 짓밟으며 다가왔다. 오랜만입니다, 한 변호사님. 여전하시네요. 이 곰팡이 냄새나는 구석에서 아직도 정의 놀이나 하고 계시다니. 권태성의 눈에는 오랜 세월 갈아온 복수의 칼날이 번뜩였다. 그는 한주역의 책상 위에 서류 한 뭉치를 내던졌다. 그것은 한주역의 유일한 혈육이자 해외에서 공부 중인 딸 지민의 행적과 관련된 보고서였다. 당신 딸이 이번에 대형 로펌 인턴으로 지원했더군요.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이 참 좁아요. 그 로펌의 실소유주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접니다. 한주역의 만년필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신사의 평정심을 유지해온 그였지만 자식의 미래를 볼모로 잡은 비열한 협박 앞에서는 심장이 요동쳤다. 권태성은 승리감에 취해 한주역의 얼굴 가까이 다가와 속삭였다. 내일 오전 서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여세요. 20년 전 내가 저질렀던 사고의 증거가 조작된 것이었다고, 당신의 명예욕 때문에 무고한 사람을 감옥에 보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신 딸의 앞날은 내가 책임지죠. 하지만 거절한다면. 권태성은 말을 끝내지 않고 한주역의 책상 위에 있던 은색 명패를 바닥으로 밀어버렸다. 에스콰이어라는 글자가 새겨진 명패가 차가운 바닥에 나동그라졌다. 한주역은 말없이 바닥에 떨어진 명패를 주워들었다. 그리고 손수건을 꺼내 명패에 묻은 먼지를 정성스럽게 닦아냈다.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리는 대신 거대한 폭풍 전야의 바다처럼 깊고 고요해졌다. 태성아, 너는 20년이 지나도 구두만 바뀔 뿐 그 속의 발은 여전히 구린내를 풍기는구나. 신사는 협박에 굴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켜야 할 가치를 위해 자신을 던지는 사람이다. 권태성이 비웃으며 사무실을 빠져나간 뒤 한주역은 홀로 어두운 사무실에 앉아 LP판을 돌렸다. 베토벤의 운명교향곡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는 딸 지민에게 전화를 걸려다 멈췄다. 딸 역시 아버지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그 자부심이 무엇인지 알고 있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한주역은 금고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다. 그것은 그가 태산을 떠날 때 마지막으로 챙겼던 권 회장 일가의 은밀한 로비 리스트와 자금 세탁 경로가 적힌 비밀 장부였다. 그는 지난 20년간 이 장부를 무기로 쓰지 않았다. 스승에 대한 마지막 예우이자 법이라는 칼은 복수가 아닌 정의를 위해서만 써야 한다는 신념 때문이었다. 하지만 권태성이 에스콰이어의 선을 넘은 순간 한주역은 잠들어 있던 칼을 뽑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한주역은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수트를 갖춰 입었다. 넥타이 핀 하나, 커프스 버튼 하나까지 완벽하게 정돈한 그는 거울 속에 자신을 향해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전쟁터로 나가는 장수의 미소였다. 그는 기자회견장 대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로 향했다. 그곳에는 한주역이 유일하게 신뢰하는 후배 검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한주역은 품 안에서 비밀 장부를 꺼내놓았다. 이건 내 20년 된 빚이네.
이제야 갚을 때가 된 것 같군. 동시에 한주혁은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피해자 유가족 지원 재단을 설립한다는 공표를 했다. 권태성이 딸의 앞날을 막으려 한다면 자신은 권태성이 가진 권력의 뿌리 자체를 뽑아버리겠다는 정면 돌파였다. 소식을 접한 권태성은 경로하여 한주혁의 사무실을 압류하고 변호사 자격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압박해왔다. 에스콰이어 사무실 앞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진을 쳤고 전기도 물도 끊긴 어둠 속에서 한주혁은 촛불 하나의 의지의 기록을 검토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제자 명훈이었다. 그는 태산의 로고가 박힌 배지를 떼어내 손에 쥔 채 들어왔다. 선생님, 구두 닦는 법을 다시 배우러 왔습니다. 혼자 닦으시긴 너무 힘든 길인 것 같아서요. 명훈은 무릎을 꿇고 한주혁의 앞에 앉았다. 한주혁은 빙그레 웃으며 촛불을 명훈 쪽으로 밀어주었다. 두 명의 신사가 어둠 속에서 마주 앉았다. 한 명은 지키려는 자였고 한 명은 돌아온 자였다. 명훈아, 신사의 옷은 더러워질 수 있지만 신사의 영혼은 더러워져선 안 된다. 자, 이제 우리가 닦아야 할 구두가 아주 많겠구나. 서울중앙지방법원. 대한민국 재계를 흔들 거대 로펌 태산의 비리 의혹과 20년 전 은폐된 진실을 다루는 재판이 열리는 날이었다. 법원 앞은 취재진과 시민단체들로 인산인해를 이뤘고 장벽처럼 늘어선 검은색 세단들 사이로 태산의 정예 변호인단이 위압적인 자태를 뽐내며 입장했다. 그 중심에는 권태성 부회장이 오만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는 이미 재판부와 언론사에 손을 써두었다는 확신에 차 있었다. 잠시 후 법정의 문이 열리고 한주혁 변호사가 들어섰다. 그는 화려한 수행원 한 명 없이 손때 묻은 가죽 가방 하나만을 들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태산의 배지를 던지고 스승의 곁을 선택한 명훈 변호사가 든든하게 자리를 지켰다. 한주혁의 수트는 평소보다 더 정갈했고 그의 구두는 창밖의 햇살을 받아 은은한 빛을 내뿜고 있었다. 그것은 싸우러 온 투사의 모습이 아니라 흐트러진 질서를 바로잡으러 온 지휘자의 모습이었다. 재판을 시작합니다. 재판장의 선언과 함께 태산 측의 파상 공세가 시작되었다. 그들은 한주혁이 제시한 비밀 장부가 조작된 것이며 과거의 원한으로 기업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한다고 몰아세웠다. 특히 권태성은 증인석에 앉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악어의 눈물을 흘렸다. 저는 20년 전 이미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한 변호사님은 그때의 저를 여전히 범죄자로 낙인 찍고 이제는 제 사업까지 방해하려 하시는군요. 이것은 변호사의 윤리를 저버린 사적인 복수입니다. 방청석에선 수군거림이 일었다. 태산이 미리 매수해둔 여론은 한주혁을 과거에 사로잡힌 노회한 변호사로 몰아갔다. 하지만 한주혁은 단 한마디의 반박도 하지 않은 채 묵묵히 명훈이 건네는 서류를 검토했다. 그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권태성의 표정엔 비열한 승리감이 감돌았다. 그때 한주혁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법대를 향해 정중히 목례한 뒤 방청석 뒷문을 가리켰다. 재판장님, 변론에 앞서 오늘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인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태산의 인사팀 인턴이자 제 딸인 한지민 양입니다. 권태성의 얼굴이 순간 경직되었다. 내 손안에 있는 줄 알았던 계집애가 왜 저기서 나와? 하는 의구심이 그의 눈을 스쳤다. 문이 열리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온 지민은 아버지를 빼닮은 단단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인턴 시절 권태성의 지시로 파기될 뻔했던 태산의 진짜 이면, 계약서와 해외 계좌 관리 명단이 담긴 USB를 증거물로 제출했다.
인질이 아니라 감시자로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지민의 목소리는 맑고 단호했다. 그녀는 권태성이 자신을 협박할 것을 예견하고 오히려 그들의 심장부에서 가장 치명적인 독을 추출해낸 것이었다. 권태성은 당황하여 소리를 질렀다. 저건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야. 무효다. 하지만 한주혁은 기다렸다는 듯 미소를 지었다. 그는 명훈에게 수신호를 보냈다. 곧 법정 내부 스크린에 영상 하나가 재생되었다. 그것은 며칠 전 권태성이 한주혁의 사무실에 찾아와 딸의 장례를 운운하며 협박했던 날의 기록이었다. 전기가 끊긴 줄 알았던 사무실에서 한주혁이 미리 설치해둔 자가발전형 아날로그 CCTV가 권태성의 모든 폭언과 비리를 고스란히 담아낸 것이었다. 태성아, 신사는 무력을 쓰지 않는다. 상대가 스스로 제 무덤을 파괴할 뿐이지. 내가 내 딸을 건드린 순간 너는 법이라는 칼자루를 나에게 쥐어준 셈이다. 한주혁의 변론은 그때부터 오케스트라의 클라이맥스처럼 법정을 압도했다. 그는 단순히 죄를 묻는 것을 넘어 자본이라는 괴물 뒤에 숨어 인간의 존엄을 짓밟은 자들의 오만함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의 대사 하나하나가 방청석의 심장을 찔렀고 방청객들은 숨을 죽인 채 노신사의 일갈에 귀를 기울였다. 법은 강자의 방패가 아니라 약자의 외투여야 합니다. 이 피고인은 20년 전에도 지금도 돈으로 그 외투를 찢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낡은 구두처럼 아무리 닦아도 지워지지 않는 고유의 흔적을 남기는 법입니다. 재판 결과는 압도적인 승리였다. 권태성은 현장에서 긴급 체포되었고 태산그룹은 검찰의 전면적인 압수수색을 받게 되었다. 20년 전 억울하게 묻혔던 진실이 비로소 햇빛 아래로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법정을 나서는 한주혁의 앞길에는 수많은 기자가 몰려들었다. 한 변호사님, 거대 기업을 상대로 이긴 소감이 어떠십니까? 이제 다시 태산으로 돌아가실 건가요? 저는 제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낡은 벽돌 건물 에스콰이어 사무실 말입니다. 그날 저녁 에스콰이어 사무실에는 작은 파티가 열렸다. 명훈과 지민 그리고 이번 재판을 도왔던 후배 검사까지 모여 따뜻한 커피를 마셨다. 한주혁은 구석에 놓인 턴테이블에 바늘을 올렸다. 차이코프스키의 비창이 아닌 경쾌한 요한 스트라우스의 왈츠가 흘러나왔다. 지민은 아버지의 책상 위에 새로 새긴 은색 명패를 놓아주었다. 한주혁 에스콰이어. 아빠, 오늘 정말 멋졌어. 진짜 신사가 뭔지 제대로 보여준 것 같아. 지민아, 신사는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다. 오늘 내가 보여준 용기가 아빠의 100마디 말보다 더 큰 신사다웠다. 법정에서의 압승은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지만 에스콰이어 한주혁의 사무실은 평소와 다름없이 정적에 잠겨 있었다. 언론은 그를 영웅이라 치켜 세웠고 대형 로펌들은 백지수표를 들고 그를 영입하려 줄을 섰다. 하지만 한주혁은 그 모든 화려한 제안을 정중히 거절한 채 낡은 브라운 컬러의 코트를 걸치고 사무실 문을 나섰다. 그가 향한 곳은 구치소였다. 면회실의 차가운 유리창 너머로 수의를 입은 권태성이 앉아 있었다. 불과 며칠 전 법정을 호령하던 오만함은 사라지고 헝클어진 머리칼과 초점이 흐릿한 눈동자만이 남은 처량한 패배자의 모습이었다. 권태성은 한주혁을 보자마자 비릿한 냉소를 지으며 뱉어냈다. 승리자의 여유를 부리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마지막으로 나를 조롱하러 오셨나요? 변호사님 방식대로 품격 있게 말이죠. 태성아, 기억나니? 내 할아버지가 나를 처음 불렀을 때 너는 7살이었지. 넘어져서 흙투성이가 된 내 구두를 내가 처음 닦아주었을 때
너는 나에게 고맙다고 웃어주었단다. 그때 내 구두에선 오늘 같은 구린내가 나지 않았어. 나는 너를 이기기 위해 재판을 한 게 아니다. 내가 잊고 있던 그 깨끗했던 발걸음을 기억나게 해주고 싶었을 뿐이야. 신사는 적을 짓밟는 사람이 아니라 적이 다시 똑바로 걸을 수 있도록 길을 닦아주는 사람이다. 구치소를 나온 한주역의 머리 위로 갑자기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는 준비해온 검은 우산을 펼쳤다. 그때 구치소 앞에서 아들을 기다리다 비를 피하지 못해 떨고 있는 한 노파가 보였다. 그녀는 이번 사건으로 권태성에게 이용당하고 버려진 하급 직원의 어머니였다. 한주역은 망설임 없이 그녀에게 다가가 우산을 씌워주었다. 변호사님, 아유 괜찮습니다. 옷 다 젖으실 텐데. 괜찮습니다. 비는 맞으면 마르지만 마음이 젖으면 오래가는 법이지요. 차 있는 곳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한주역은 젖은 옷을 갈아입지 않은 채 책상 위에 놓인 딸 지민의 편지를 읽었다. 대형 로펌의 화려한 제의를 뿌리치고 아버지를 따라 에스콰이어의 수습 변호사로 들어오겠다는 내용이었다. 한주역은 허허 웃으며 창밖을 보았다. 사무실 문이 열리고 명훈과 지민이 들어왔다. 그들의 손에는 따뜻한 국밥 2그릇과 수건이 들려 있었다. 한주역은 비에 젖은 구두를 벗어 신문지 위에 올려두었다. 명훈이 자연스럽게 구두약을 집어들었다. 선생님, 오늘은 제가 닦아드리겠습니다. 신사의 구두는 항상 빛나야 하니까요. 구치소 면회실을 나오며 권태성의 흙 묻은 구두를 닦아주었던 한주역의 행보는 세간의 성자의 자비로 포장되어 퍼져나갔다. 하지만 한주역은 직감하고 있었다. 맹수의 발톱을 정성껏 닦아주었다고 해서 그 맹수가 초식동물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깨끗해진 발톱은 더 은밀하고 날카롭게 급소를 누릴 터였다. 평화롭던 에스콰이어 사무실의 첫 번째 균열이 간 것은 재판 승소 한 달 뒤의 일이었다. 한주역의 오른팔과 같았던 명훈 변호사가 실종되었다. 연락이 끊기기 직전 명훈이 한주역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짧고 강렬했다. 선생님, 구두 닦는 통 속을 확인하십시오. 태산은 무너진 게 아니라 숨어버렸습니다. 한주역은 떨리는 손으로 책상 밑 낡은 구두 닦기 통을 열었다. 그 안에는 평소 보지 못했던 낯선 도청 장치와 함께 한주역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변호사, 윤리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조작된 증거물들이 가득 차 있었다. 누군가 치밀하게 그의 사무실에 잠입해 그를 부패 변호사로 몰아넣을 덫을 깔아놓은 것이었다. 그때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의 선두에는 한주역의 절친한 후배이자 지난 재판에서 정의의 편에 섰던 검사가 서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의 존경심이 아닌 서늘한 배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 변호사님 유감입니다. 변호사법 위반 및 증거 조작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명훈 변호사가 모든 것을 자백하고 잠적했습니다. 한주역은 뒤통수를 강하게 엇맞은 듯한 충격에 잠시 휘청였다. 명훈이 자백했다고. 평생을 신의로 버텨온 그에게 제자의 배신은 그 어떤 권력의 압박보다 잔인한 칼날이 되어 심장을 찔렀다. 한주역은 말없이 수갑을 향해 자신의 손목을 내밀었다. 그는 범죄자처럼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오히려 당당하게 수사관들 앞을 걸어나갔다. 차가운 취조실 한주역은 꼬박 이틀 동안 잠을 자지 못한 채 신문을 받았다.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들은 완벽했다. 명훈의 목소리로 녹음된 한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증거를 조작했다는 음성 파일까지 공개되었다.
권태성이 구치소 안에서 보낸 보이지 않는 손길이 한주역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무기로 삼아 역습을 가한 것이었다. 그 와중에 한주역을 더욱 고통스럽게 한 것은 딸 지민의 소식이었다. 지민 역시 공범으로 몰려 변호사 자격 박탈 위기에 처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한주역은 처음으로 자신의 신념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나의 고결함이 과연 내 소중한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가? 라는 근원적인 질문이 그를 괴롭혔다. 사흘째 되는 날 한주역은 검사에게 단 한 장의 메모를 건넸다. 이것은 명훈이 나와 마지막으로 구두를 닦으며 나누었던 대화의 기록입니다. 명훈은 배신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미끼가 되어 태산의 진짜 몸통을 낚으러 들어간 것이지. 한주역은 명훈과의 끈끈한 유대감을 믿었다. 명훈이 남긴 구두 닦는 통 속을 확인하라는 메시지는 도청 장치를 조심하라는 경고였고, 그가 자백하고 잠적한 것은 태산의 핵심. 인물들이 모이는 비밀 아지트에 침투하기 위한 고도의 작전이었음을 한주역은 본능적으로 간파하고 있었다. 재판은 다시 시작되었다. 이번엔 한주역이 피고인석에 앉았다. 세간의 시선은 싸늘했다. 어제의 영웅이 오늘의 범죄자로 추락하는 광경을 즐기는 대중의 호기심이 법정을 가득 채웠다. 하지만 한주역은 피고인석에서도 여전히 에스콰이어의 위엄을 잃지 않았다. 저는 오늘 저를 변호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우리 사회가 신뢰라는 이름의 구두를 어떻게 신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주역의 변론은 자신을 방어하는 논리가 아니었다. 그는 명훈이 잠적하며 남긴 단서들을 조합해 권태성이 감옥 안에서도 어떻게 외부의 거대 자본과 연결되어 검찰 내부까지 매수했는지를 역설적으로 증명해 나가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법정 안의 모든 소음을 잠재우는 강력한 힘이 있었다. 결정적인 순간 법정 뒷문이 거칠게 열렸다.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된 명훈이 나타났다. 그의 손에는 태산의 실소유주들이 모여 한주역을 매장하기로 모의한 현장 녹취록과 영상이 들려 있었다. 명훈은 한주역을 보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선생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구두 밑창에 숨겨온 증거들을 이제야 꺼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한주역을 체포했던 검사는 고개를 숙였고 방청석은 경악으로 가득 찼다. 권태성의 역습은 오히려 자신의 모든 기반을 송두리째 드러내는 자충수가 되었다. 하지만 한주역은 승리감에 도취하지 않았다. 그는 무죄 판결을 받고 법정을 나오며 자신을 매도했던 언론사와 검찰을 향해 단 한마디만 남겼다. 신사는 상대를 무너뜨리는데 희열을 느끼지 않습니다. 다만 무너진 정의를 세우는 과정에서 묻은 먼지를 털어낼 뿐입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한주역은 부러진 자신의 만년필을 보았다. 그것은 체포될 당시 수사관들이 거칠게 빼앗다 부러뜨린 것이었다. 그는 부러진 만년필을 버리는 대신 정성스럽게 접착제로 붙여 다시 책상 위에 놓았다. 명훈아, 지민아. 부러졌던 만년필이 더 깊은 글을 쓰는 법이다. 우리의 에스콰이어 정신도 이번 시련으로 더 단단해졌겠구나. 권태성 부회장의 구속 이후 한주역의 책상 위로 발신인 불명의 초대장 한 장이 날아들었다. 순백의 고급지에 금박으로 새겨진 문양은 눈이 부시도록 우아했지만 그 이면에서는 서늘한 죽음의 냄새가 풍겼다. 그것은 대한민국 정재계의 은밀한 지배자들, 일명 그림자위원회가 주최하는 만찬 초대장이었다. 선생님, 이건 함정입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명훈은 한주역의 앞을 가로막았다. 지난번 위장 잠입의 상흔이 채 가시지 않은 그의 얼굴엔 스승을 향한 깊은 걱정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한주혁은 조용히 자신의 맞춤 수트 상의를 걸치며 거울을 보았다. 넥타이 매듭은 평소보다 더 단단했고 가슴팍에 꽂힌 행커치프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명훈아, 신사는 초대받은 자리에 빠지지 않는 법이다. 비록 그곳이 늑대들의 소굴일지라도 정중하게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 그들의 식탁을 뒤엎는 것이 신사의 예의지. 만찬이 열린 곳은 남산 자락에 위치한 극비 사교클럽 더 화이트였다. 그곳은 법의 감시망이 닿지 않는 백색의 성역이었고 그 안에서 오가는 말 한마디에 국가의 정책과 기업의 운명이 결정되었다. 한주혁이 입장하자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모여있던 노회한 권력자들이 일제히 시선을 보냈다. 그들의 눈빛엔 조롱과 경계가 뒤섞여 있었다. 위원회의 수장인 전직 대법관 출신 박노인이 와인잔을 흔들며 다가왔다. 그는 한주혁의 오랜 선배이자 한때 신망받던 법조계의 거목이었다. 주여가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다. 이제 그만 낡은 구두는 벗어던지고 우리와 함께 비단길을 걷지 않겠나? 자네가 가진 그 장부만 넘겨준다면 자네 딸 지민이는 최연소 판사가 될 것이고 자네는 법무부 장관 자리에 앉게 될 걸세. 박노인의 제안은 달콤했으나 비릿했다. 그는 한주혁이 평생 지켜온 정의라는 가치를 돈과 명예라는 저울 위에 올려놓고 흥정하려 들었다. 한주혁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와인잔 대신 테이블 위에 놓인 투명한 물잔을 들었다. 선배님, 비단길은 걷기엔 편하지만 발자국이 남지 않지요. 저는 제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는 흙길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제 딸은 누군가의 뒷배가 아니라 자신의 실력으로 법복을 입을 아이입니다. 선배님이 닦아놓은 그 비단길 아래에 얼마나 많은 사람의 눈물이 고여 있는지 정말 모르시는 겁니까? 순간 연회장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박노인의 온화하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그는 와인잔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깨진 유리 파편이 한주혁의 구두 끝에 튀었지만 한주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주혁이 너 오늘 여기서 살아서 나갈 수 있을 것 같나? 이 건물 밖으로 나가는 순간 너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될 거다. 내 기록, 내 명예, 내 가족까지 전부 말이야. 박노인의 신호와 함께 건장한 사내들이 연회장의 문을 봉쇄했다. 하지만 한주혁은 오히려 평온하게 자신의 손목시계를 내려다보았다. 선배님, 신사는 항상 플랜 B를 준비하는 법입니다. 제가 이곳에 들어올 때 착용한 이 커프스 버튼에는 실시간 위치 추적기와 고감도 녹음기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회장의 모든 대화는 지금 이 순간 제 딸 지민이가 운영하는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전국으로 생중계되고 있지요. 연회장 벽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 불이 들어왔다. 그곳에는 한주혁을 걱정하며 라이브 방송을 지켜보고 있는 수십만 명의 시청자 수와 실시간 댓글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었다. 당황한 권력자들이 얼굴을 가리며 흩어졌고 박노인은 자리에 주저앉았다. 에이, 이 무례한 놈, 감히 우리를 함정에 빠뜨려? 함정이 아닙니다. 선배님들이 스스로 만든 거울을 보여드린 것뿐이지요. 법 위에 군림하려 했던 당신들의 오만함이 바로 오늘 이 빛나는 조명 아래에서 발가벗겨진 겁니다. 그때 연회장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명훈이 이끄는 정직한 검사들과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한주혁은 아수라장이 된 연회장을 뒤로하고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의 등 뒤로 무너져 내리는 권력의 잔해가 비명처럼 울렸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사무실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한주혁은 깊은 한숨을 내뱉었다. 승리의 쾌감보다 존경하던 선배의 추락을 목도한 슬픔이 더 컸기 때문이다.
지민이 달려와 아버지를 껴안았다. 아빠, 정말 위험했어. 하지만 아빠가 했던 말, 진실은 가장 밝은 조명 아래서 더 빛난다는 거 오늘 똑똑히 봤어. 한주혁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빙그레 웃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창밖 어두운 골목을 향했다. 그림자위원회는 무너졌지만 그들이 뿌려놓은 부패의 씨앗은 여전히 사회 곳곳에 숨어 있었다. 이제부터는 법정의 싸움이 아니라 일상의 정의를 지켜내는 더 지루하고 힘겨운 싸움이 시작될 터였다. 그림자위원회의 몰락은 정의의 승리처럼 보였으나 그것은 더 거대한 폭풍을 불러일으키는 나비의 날갯짓에 불과했다. 박 노인의 뒤에서 자금을 대던 실체는 국내 세력이 아닌 홍콩에 본사를 둔 글로벌 사모펀드 블랙 크레인비엘이었다. 그들은 국가의 기반 산업을 헐값에 삼키기 위해 법의 빈틈을 이용하는 자들이었으며 그들에게 한주혁은 제거해야 할 가시가 아니라 사야 할 물건에 불과했다. 어느 날 아침 에스콰이어 사무실 앞에는 검은색 롤스로이스 한 대가 소리 없이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인물은 30 초반의 젊은 여성 블랙크레인의 아시아 지부장인 엘리나였다. 그녀는 한주혁의 낡은 사무실을 훑어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한 변호사님, 당신의 그 고결한 투쟁 덕분에 우리 파트너들이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유능한 인재를 미워하지 않죠. 홍콩 본사의 수석 고문 변호사 자리를 제안하러 왔습니다. 연봉은 당신이 상상하는 그 어떤 숫자 뒤에 0을 하나 더 붙여드리죠. 엘리나는 화이트 가죽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내놓았다. 그것은 단순한 고용 계약서가 아니라 한주혁의 입을 막고 그가 가진 모든 증거를 블랙크레인에 넘기겠다는 영혼의 매매 계약서였다. 한주혁은 돋보기를 고쳤으며 계약서를 천천히 읽어내려갔다. 그리고 낡은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놓았다. 안경테 끝자락이 낡아 살짝 휘어져 있었다. 엘리나 지부장님, 돈은 숫자에 불과하지만 신용은 생명과 같습니다. 당신들은 기업을 숫자로 보겠지만 저는 그 기업에 몸담은 수만 명의 노동자와 그들의 가족을 봅니다. 당신들이 제안한 그 수많은 영들 속에는 그들의 눈물이 섞여 있군요. 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한주혁의 안경을 손가락으로 툭 쳐서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직 소리와 함께 안경테가 부러졌다. 신사의 품격이라. 그게 밥을 먹여주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곧 당신이 지키려던 그 노동자들이 당신을 원망하며 돌을 던지게 될 겁니다. 기대하세요. 엘리나가 떠난 직후 에스콰이어는 전례 없는 공격을 받기 시작했다. 블랙크레인은 한주혁이 무료 변론을 맡았던 노동자들의 연금 펀드를 조작해 파산 직전으로 몰아넣었다. 사람들은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자 자신들을 돕던 한주혁을 향해 화살을 돌렸다. 사무실 앞에는 한주혁은 물러가라. 잘난 척 그만하고 우리 돈 돌려내라. 는 현수막이 걸렸고 분노한 시민들이 던진 달걀이 붉은 벽돌벽을 적셨다. 명운과 지민은 분개했다. 선생님, 이건 너무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저들을 위해 싸웠는데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한주혁은 묵묵히 밖으로 나가 벽에 묻은 달걀 노른자를 닦아냈다. 비굴하지도 화를 내지도 않는 그의 뒷모습은 처연하면서도 단단했다. 명운아, 신사는 보답을 바라며 선의를 베풀지 않는다. 저분들은 지금 두려운 거다. 두려움은 사람을 눈멀게 하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저들의 손에 들린 돌멩이를 뺏는 게 아니라 저들이 다시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길을 찾아주는 거다. 한주혁은 부러진 안경테를 실로 칭칭 감아 다시 썼다. 시야는 조금 어지러웠지만 진실을 보는 눈만큼은 더 또렷해졌다.
그는 블랙크레인이 노리는 진짜 타깃이 국가기관 통신망인 세종통신의 기술 유출이라는 것을 알아챘다. 그들은 법적으로 정당한 합병처럼 꾸몄지만 그 속에는 국가 안보를 뒤흔들 거대한 음모가 숨어 있었다. 한주역은 이제 법정이 아닌 국제중재재판소라는 더 큰 전장으로 향해야 했다. 영어로 진행되는 재판, 거대 자본이 매수한 국제법 전문가들, 그리고 자신을 등진 의뢰인들. 한주역은 인생 최대의 고독한 사투를 시작했다. 재판 전날 밤 한주역은 홀로 사무실에 앉아 그는 지민에게 짧은 편지를 남겼다. 혹시라도 자신이 돌아오지 못하거나 명예가 실추되더라도 신사의 길을 멈추지 말라는 당부였다. 드디어 열린 국제중재재판. 엘리나는 세계적인 법률가들을 거느리고 의기양양하게 나타났다. 그들은 한주역의 부러진 안경테를 보며 낄낄거렸다. 하지만 한주역은 유창한 영어와 논리정연한 증거 제시로 좌중을 압도하기 시작했다. 그는 단순히 법 조항을 읊는 것이 아니라 자본이 파괴하는 인간의 가치와 국가의 주권에 대해 호소했다. 자본에는 국경이 없지만 정의에는 뿌리가 있습니다. 블랙크레인은 숫자로 세상을 지배하려 하지만 우리는 그 숫자가 결코 대신할 수 없는 땀의 가치를 지킬 것입니다. 한주역의 변론은 재판관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특히 그는 블랙크레인이 과거 동남아시아에서 벌였던 기업 사냥의 패턴을 완벽히 분석해 그들의 숨은 의도를 백일하에 드러냈다. 반전의 연속이었다. 엘리나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고 재판장은 블랙크레인의 합병 승인을 잠정 중단한다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다. 승리 소식이 전해지자 사무실 앞에 돌을 던지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숙이고 찾아왔다. 그들은 미안함의 말을 잇지 못했다. 한주역은 그들의 거친 손을 일일이 맞잡았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사무실로 돌아온 명운의 얼굴이 창백했다. 선생님, 지민이가 사라졌습니다. 블랙크레인의 마지막 역습, 그것은 법도 돈도 아닌 가장 소중한 사람을 향한 잔인한 폭력의 시작이었다. 딸 지민이 사라진 에스콰이어 사무실에는 정적보다 무거운 공포가 내려앉았다. 책상 위에는 지민이 쓰던 노트북이 켜진 채 남아있었고 화면에는 블랙크레인의 문양과 함께 짧은 좌표 하나만이 전멸하고 있었다.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나 차갑게 식어버려 만지는 것마다 얼려버릴 듯한 서슬퍼런 냉기만이 감돌았다. 명훈아, 경찰엔 내가 연락하마. 너는 이곳을 지켜라. 이건 법전이 아니라 심장으로 풀어야 할 문제다. 한주역은 평소 입던 화려한 수트 대신 짙은 네이비색의 활동하기 편한 코트를 걸쳤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가죽 케이스에 담긴 물건 하나를 꺼냈다. 그것은 그가 변호사가 되기 전 군 법무관 시절 호신용으로 지니고 다녔던 낡은 은색 회중시계였다. 시계 뒷면에는 정의는 죽지 않는다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그는 그 시계를 주머니에 넣으며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에는 인자한 노신사가 아닌 제 새끼를 빼앗긴 늙은 사자가 서 있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경기도 외곽의 폐공장지대. 엘리나가 지시한 좌표는 버려진 선박 수리소였다. 녹슨 철문이 바람에 부딪히며 괴기스러운 소리를 냈고 사방의 고인 빗물 위로 기름 찌꺼기가 무지갯빛으로 번뜩였다. 한주역은 우산도 없이 빗속을 걸어 들어갔다. 그의 수제화는 순식간에 진흙탕에 절어버렸지만 그의 걸음걸이는 여전히 직선을 그리며 단호하게 전진했다. 공장 내부로 들어서자 수십 명의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길을 막아섰다. 그들 사이로 엘리나가 높은 의자에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그녀의 발밑에는 손발이 묶인 채 입이 막힌 지민이 쓰러져 있었다.
어머, 변호사님. 안색이 안 좋으시네요. 평소에 그 신사다운 미소는 어디 가셨을까? 엘리나는 비웃으며 지민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지민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며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다. 한주혁의 눈썹이 파르르 떨렸지만 그는 오히려 평온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엘리나 지부장, 당신은 큰 실수를 했어. 신사가 왜 무서운지 아나? 잃을 게 없는 사람이 아니라 지켜야 할 것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버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지. 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당신을 법으로 심판하지 않겠어.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방식으로 파멸시킬 거다. 엘리나는 코웃음을 쳤다. 당신 혼자서 뭘 할 수 있는데? 여기 있는 내 부하들이 당신 하나 묻어버리는 건 일도 아니야. 하지만 한주혁은 주머니에서 회중시계를 꺼내 버튼을 눌렀다. 그 순간 공장 안의 모든 전등이 꺼지고 붉은색 비상등만이 전멸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공장 벽면에 설치된 수십 개의 스피커에서 블랙 크레인의 내부 기밀 자금, 세탁 경로와 홍콩 본사 이사진들의 추잡한 대화 내용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이게 뭐야? 당장 꺼. 엘리나가 당황하며 소리쳤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한주혁은 어둠 속을 소리 없이 걸어다니며 아버지가 가르쳐준 사냥꾼의 발걸음으로 다가갔다. 그는 법전 대신 손에 쥔 은색 회중시계 줄을 이용해 지민을 압박하던 사내의 급소를 순식간에 제압했다. 노구의 몸이라 믿기 힘든 기민함과 정확성이었다. 그것은 무술이 아니라 수십 년간 수만 권의 법전을 뒤지며 갈고 닦은 급소를 찌르는 지성의 육체적 발현이었다. 한주혁은 지민의 결박을 풀고 그녀를 자신의 등 뒤로 숨겼다. 그리고 엘리나를 향해 다가갔다. 붉은 비상등 아래 한주혁의 그림자가 벽면 가득 거대하게 드리워졌다. 당신들이 세상을 숫자로 지배한다고 믿을 때 나는 당신들이 흘린 그림자를 추적했어. 지금 이 소리는 당신들이 그토록 신봉하던 홍콩 거래소와 뉴욕 월스트리트에 동시에 송출되고 있지. 내일 아침이면 블랙 크레인의 주가는 종이 조각이 될 거고 당신은 본사로부터 버려질 거야. 엘리나의 손에 들린 와인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그녀는 처음으로 진정한 공포를 느꼈다. 눈앞에 서 있는 노신사는 더 이상 부드러운 변호사가 아니었다. 그는 상대의 모든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가장 우아한 처형자였다. 어떻게 이런 걸 다. 내가 닦은 구두는 만 켤레가 넘어. 그 구두들이 나에게 말해주더군. 돈의 냄새는 화려하지만 그 뿌리는 썩어 있다고. 당신이 짓밟은 수많은 사람의 눈물이 오늘 당신을 집어삼킬 거다. 그때 엘리나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홍콩 본사로부터 온 긴급 퇴출 통보와 함께 인터폴의 수사 개시 알림이었다. 그녀의 부하들은 주인이 버려졌음을 직감하고 하나둘씩 어둠 속으로 도망쳤다. 한주혁은 바닥에 주저앉은 엘리나를 내려다보며 품속에서 손수건을 꺼내 그녀의 얼굴에 튄 흙탕물을 닦아주었다. 그것은 용서가 아니었다. 짐승이 아닌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최후의 동정이었다. 가라. 이제 당신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거야. 내가 입힌 옷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만든 죄수복을 입고 말이지. 비바람이 잦아든 새벽 한주혁은 지민을 업고 공장을 나왔다. 지민은 아버지의 젖은 어깨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다. 한주혁은 묵묵히 빗길을 걸었다. 그의 수제화는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가죽이 다 일어났지만 그는 단 한 번도 휘청이지 않았다. 사무실로 돌아온 한주혁은 명운의 부축을 받으며 의자에 앉았다. 지민은 무사히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에스콰이어 사무실엔 다시 고요가 찾아왔다.
한주혁은 책상 위에 놓인 부러진 안경을 다시 썼다. 그리고 자신의 망가진 구두를 천천히 벗었다. 명훈아, 오늘 내가 신사의 도를 넘은 건 아닌지 모르겠구나. 법보다 앞서 주먹을 쥐고 싶었던 내 마음이 부끄럽다. 명훈은 스승의 진흙투성이 발을 따뜻한 물로 씻기며 답했다. 아니요, 선생님. 오늘 선생님은 가장 용기 있는 신사였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어둠 속으로 뛰어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에스콰이어의 품격입니다. 한주혁은 창밖으로 떠오르는 새벽 해를 바라보았다. 블랙 크레인은 무너졌고 엘리나는 압송되었다. 하지만 한주혁의 마음은 무거웠다. 이번 사건으로 그는 소중한 딸이 다치는 것을 보았고 자신 또한 법의 경계를 넘나들어야 했기 때문이다. 사무실 문이 열리고 휠체어를 탄 지민이 들어왔다. 그녀의 손엔 아버지를 위해 새로 산 수제와 한 켤레가 들려 있었다. 아빠, 이제 이 새 구두 신고 다시 시작하자. 아빠가 닦아준 길, 이제 내가 같이 걸을게. 한주혁의 눈에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그것은 승리의 기쁨이 아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의 증표였다. 하지만 평화도 잠시 사무실 전화기가 울렸다. 발신인은 뜻밖에도 감옥에 있는 권태성이었다. 한 변호사님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말이죠. 블랙 크레인은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주인이 당신을 보러 가겠다고 하더군요. 권태성의 목소리는 감옥의 차가운 벽을 타고 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한주혁의 귓가에 뱀의 쉬익거리는 소리처럼 감겼다. 진짜 주인. 그 단어는 한주혁이 지난 수십 년간 애써 외면해왔던 법조계의 거대한 그림자를 떠올리게 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의 테헤란로를 응시했다. 화려한 네온 사인들이 일렁이는 도시의 밤은 마치 거대한 괴물의 혈관처럼 꿈틀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에스콰이어 사무실에는 초대장도 협박장도 아닌 아주 낡은 법전 한 권이 배달되었다. 겉표지에는 금방이라도 바스러질 듯한 손글씨로 한주혁 귀하라고 적혀 있었다. 법전을 펼치자 그 안에는 30년 전 한주혁이 검사 15 시절 작성했던 첫 공소장 사본이 끼워져 있었다. 그리고 맨 뒷장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자네의 시작을 기억하네. 이제 그 끝을 내가 맺어주지. 오늘 저녁 그곳에서 보세. 한주혁의 안색이 창백해졌다. 그곳은 그가 법조인으로서 첫걸음을 뗐던 옛 대검찰청 청사터에 세워진 지하 추모관이었다. 그 문장을 쓴 주인공은 한주혁의 스승이자 대한민국 법조계에 살아있는 신화로 추앙받는 최노인이었다. 박노인이나 권태성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법의 상징 그 자체인 인물이었다. 선생님, 이건 함정입니다. 최노인은 법조계의 신입니다. 그와 등지는 건 대한민국 전체와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명훈아, 신사는 적의 크기를 보고 걸음을 멈추지 않는다. 오히려 적이 거대할수록 내 구두는 더 빛나야 하지. 최노인은 내가 가장 존경했던 분이다. 그분이 왜 어둠을 선택했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 저녁 8시 빗줄기가 다시 굵어진 서울의 밤. 지하 추모관의 대리석 복도는 발소리가 울릴 정도로 고요했다. 복도 끝 은은한 등불 아래 휠체어에 앉은 노인이 등을 돌린 채 서 있었다. 한주혁은 정중하게 멈춰서서 목례했다. 오랜만입니다, 스승님. 법의 수호자로 남으실 줄 알았는데 어둠의 설계자가 되셨군요. 최노인이 천천히 휠체어를 돌렸다. 그의 얼굴은 세월의 풍파를 견딘 고목처럼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청년 검사 시절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주여가 법은 완벽하지 않다.
인간은 나약하고 대중은 어리석지. 그래서 누군가는 법의 뒤편에서 질서를 설계해야 한다. 블랙크레인이나 권태성 같은 놈들은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소모품이었을 뿐이야. 너는 너무 많은 것을 건드렸다. 최 노인의 목소리는 잔잔했으나 그 안에는 거대한 해일 같은 위압감이 담겨 있었다. 그는 한주역에게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그것은 한주역의 아버지 그 구두. 닭기 노인이 과거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사건의 진짜 전말이 담긴 기록이었다. 내 아버지를 감옥으로 보낸 건 부패한 경찰이 아니라 바로 나였다. 당시의 국가적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희생양이 필요했지. 주여가 이게 바로 내가 말하는 대의다. 너 역시 내 아버지를 희생시킨 이 시스템의 일부야. 이제 와서 정의를 외치는 게 얼마나 가소로운 일인지 알겠느냐? 한주역은 순간 숨이 막혔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정의의 뿌리가 사실은 아버지를 배신한 스승의 손에 의해 심어진 것이라는 사실. 그의 삶 전체가 부정당하는 순간이었다. 한주역의 다리가 가늘게 떨렸고 그는 옆에 있던 대리석 기둥을 짚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손끝에 닿은 차가운 기둥의 감각이 그를 깨웠다. 그리고 발끝에서 느껴지는 단단한 구두의 무게감. 그는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아들에게 건넸던 말을 기억해냈다. 남의 발밑을 본다고 내 인생이 밑바닥인 건 아니다. 한주역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슬픔 대신 강철 같은 결의가 서렸다. 스승님, 당신이 말하는 대의는 거대한 쓰레기통에 불과합니다. 악취를 가리기 위해 향수를 뿌린다고 해서 본질이 변하지는 않죠. 제 아버지는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셨지만 단 한 번도 타인을 원망하며 품격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은 법을 휘두르며 사람을 지배했지만 제 아버지는 구두를 닦으며 사람의 진심을 보셨습니다. 저는 오늘 당신이 만든 그 가짜 질서를 무너뜨리러 왔습니다. 한주역은 품 안에서 녹음기나 카메라가 아닌 아주 작은 열쇠 하나를 꺼냈다. 그것은 최 노인이 한주역에게 검사 임용 선물로 주었던 자신의 개인 서재 비밀 금고 열쇠였다. 스승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죠. 언젠가 내가 길을 잃으면 이 열쇠로 내 진심을 꺼내어 닿으라고. 저는 30년 만에 그 약속을 지키려 합니다. 스승님이 숨겨온 그 모든 희생의 기록들, 지금 이 순간 제 딸 지민이가 세상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최 노인의 눈동자가 처음으로 흔들렸다. 그는 설마 제자가 그 낡은 열쇠를 평생 간직하고 있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한주역은 녹음이나 생중계 같은 기술적인 수단이 아니라 스승이 유일하게 믿었던 사람의 신의를 이용해 그의 심장을 찌른 것이었다. 주여가, 너는 결국 나를 죽이는구나. 아니요, 스승님. 저는 당신을 구원하는 겁니다. 법이라는 우상 뒤에 숨어 괴물이 되어버린 인간 최만석을 말입니다. 추모관 밖으로 나오자 비는 그치고 차가운 새벽 공기가 한주역의 얼굴을 스쳤다.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법조계의 신화는 그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사무실로 돌아온 한주역은 낡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그의 앞에는 명훈과 지민이 서 있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스승이자 아버지인 한주역의 손을 꼭 잡았다. 아빠, 이제 정말 끝난 거야? 지민의 물음에 한주역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정의는 완성되는 게 아니라 매일 아침 구두를 닦듯 정성을 다해 관리하는 거란다. 어둠은 사라지지 않아. 다만 우리가 더 밝게 빛나야 할 뿐이지. 한주역은 부러진 안경테를 만지며 미소 지었다. 그는 이제 거대 권력과 싸우는 투사가 아니었다. 그는 다시 에스콰이어라는 이름의 신사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야기는 끝이 아니었다. 사무실 문 앞에 낯선 아이 한 명이 서 있었다. 아이의 손에는 흙투성이가 된 신발 한 짝이 들려 있었다. 우리 아빠 억울한 거 풀어주실 수 있어요? 아저씨가 에스콰이어라고 들었어요. 한주혁은 무릎을 굽히고 아이와 눈을 맞췄다. 신사의 진짜 재판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법조계의 거목이었던 최 노인의 몰락은 대한민국을 뒤흔든 대지진과 같았다. 한때 성역이라 불리던 곳들이 수사 대상이 되었고 법의 이름으로 자행되던 은밀한 거래들이 햇빛 아래 그 추악한 민낯을 드러냈다. 하지만 그 거대한 소용돌이의 한가운데를 관통해온 한주혁 변호사의 일상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다. 그는 승소 파티를 열지도 언론의 인터뷰 요청에 응하지도 않았다. 그는 여느 때처럼 아침 7시에 일어나 칼날 같은 주름이 잡힌 셔츠를 입고 은색 커프스 버튼을 채웠다. 그리고 이제는 가죽이 얇아져 발 모양이 그대로 드러나는 낡은 수제화의 끈을 단단히 묶었다. 거울 속의 노신사는 이전보다 조금 더 여위었지만 그 눈빛만은 깊은 호수처럼 맑고 투명했다. 선생님, 오늘도 그 아이가 왔습니다. 명운의 목소리에 한주혁이 고개를 들었다. 사무실 문 밖에는 지난번 흙 묻은 신발을 들고 왔던 소년 민우가 서 있었다. 민우의 아버지는 건설 현장의 비리를 고발하려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구속된 상태였다. 한주혁은 아이를 위해 따뜻한 코코아 한 잔을 내어주고는 아이가 가져온 낡은 운동화를 신문지 위에 올렸다. 민우야, 이 운동화가 참 씩씩하게 생겼구나. 아빠를 구하러 여기까지 달려오느라 고생 많았지? 한주혁은 변호사 수임료를 계산하는 대신 구두약통을 열었다. 그는 민우의 운동화에 묻은 진흙을 솔로 정성껏 털어내기 시작했다. 재벌 회장의 악어 가죽 구두를 닦을 때나 억울한 노동자의 작업화를 닦을 때나 그의 손길은 한결같았다. 그것은 대상의 지위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삶의 무게에 대한 경배였다. 민우의 사건은 한주혁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 지루한 싸움이 되었다. 상대는 이미 무너진 태산의 잔당들과 결탁한 지방의 토호 세력이었다. 그들은 한주혁에게 더 이상 잃을 명예도 없지 않냐며 조롱했고 때로는 민우의 가족을 위협했다. 하지만 한주혁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매일 아침 법정으로 향하며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신사는 결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1년여의 사투 끝에 민우의 아버지는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법정 문을 나서는 민우의 아버지가 한주혁의 손을 잡고 통곡할 때 한주혁은 그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낮게 속삭였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아드님과 함께 깨끗한 길만 걸으십시오. 그 재판을 끝으로 한주혁은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은색 명패 에스콰이어를 들어 지민에게 건넸다. 아빠, 이게 무슨 의미야? 지민의 눈에 이슬이 맺혔다. 한주혁은 인자하게 웃으며 딸의 손을 꼭 잡았다. 지민아, 신사는 물러날 때를 아는 법이란다. 이제 내 구두는 충분히 닳았어. 이제는 내가 그리고 명훈이가 더 많은 사람의 우산이 되어주렴. 나는 이제 변호사 한주혁이 아니라 그냥 구두 닦는 노인으로 돌아가려 한다. 한주혁은 테헤란로의 화려한 사무실을 정리했다. 그리고 그가 태어났던 동네, 아버지가 구두를 닦던 작은 골목길 한 구석에 조그만 수선방을 열었다. 간판도 없었다. 그저 입구에 낡은 구두 닦기 통 하나가 놓여 있을 뿐이었다. 사람들은 의아해했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대변호사가 왜 이런 누추한 곳에서 구두를 닦고 있는지. 하지만 그곳은 곧 전국의 억울한 발걸음들이 모여드는 성지가 되었다. 법의 문턱이 너무 높아 넘지 못하는 사람들,
돈이 없어 변호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낡은 신발을 들고 그를 찾아왔다. 한주역은 그들의 구두를 닦아주며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때로는 법적인 조언을 건넸고 때로는 그저 묵묵히 그들의 아픔을 가죽 냄새로 덮어주었다. 그가 닦아준 것은 구두가 아니라 그들의 찢겨진 자존심이었고 그가 선사한 것은 광택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이었다. 어느덧 노을이 붉게 물든 가을 저녁 한주역의 수선방에 귀한 손님들이 찾아왔다. 어엿한 변호사가 된 지민과 시민들의 인권 변호사로 이름을 날리는 명운이었다. 그들은 세련된 수트를 입고 있었지만 한주역 앞에선 영락없는 제자의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앉았다. 선생님, 오늘 한 노신사가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께 이 구두를 전해달라고 하시더군요. 명운이 내민 상자 안에는 빛바랜 낡은 수제와 한 켤레가 들어있었다. 그것은 감옥에서 복역 중인 권태성이 보낸 것이었다. 구두 안쪽에는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다. 한 변호사님, 당신이 닦아준 구두를 신고 매일 운동장을 걷습니다. 이제야 제 발에 맞는 걸음걸이가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주역은 허허 웃으며 구두를 꺼냈다. 악인의 영혼에도 광택이 돌 수 있다는 사실에 그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신사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의 마지막 신념이 비로소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한주역은 수선방 문을 닫고 밖으로 나왔다. 골목길 너머로 노을이 길게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구두를 내려다보았다. 수만 번의 걸음으로 낡고 해졌지만 그 위에는 그가 만난 수많은 사람의 인생이 층층이 쌓여 있었다. 그는 문득 하늘을 보았다. 아버지가 계신 그곳에도 정의의 햇살이 비치고 있을까? 한주역은 주머니에서 낡은 은색 회중시계를 꺼내 시간을 확인했다. 평생 그를 옥죄던 시간의 강박이 이제는 부드러운 리듬으로 다가왔다. 아빠, 같이 가요. 뒤에서 지민과 명운이 달려왔다. 한주역은 두 제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세 사람의 발소리가 고요한 골목에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그것은 화려한 법정의 의사봉 소리보다 더 경쾌하고 힘찬 정의의 행진곡이었다. 그가 걸어온 길은 거창하지 않았다. 다만 비 오는 날 우산을 기울였고 흙탕물에 빠진 구두를 닦아주었으며 누군가의 억울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을 뿐이다. 하지만 그 평범한 친절과 예의가 모여 신사의 품격이라는 거대한 강물을 이루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만 한주역이 남긴 광택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가 닦아놓은 길 위로 이제 수많은 작은 신사들이 저마다의 정직한 걸음을 내딛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한주역은 나직하게 은조렸다. 품격이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고귀하게 빛나는 법이지.